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고려 중기의 귀족사회,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좋아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 이 이자겸의 난을 일으켰던 신분이죠. 문벌귀족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문벌귀족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에는요, 5단계에 걸쳐서 지배 계층들이 변화해 왔는데요. 물론 우리는 문벌귀족 하나만 볼 거지만 5단계에 걸친 지배 계층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요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함께 정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단계로 나눠보기로 했었죠. 첫 번째는 고려를 세웠을 때 업적을 세웠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초기의 지배 세력은 호족이었답니다. 이 호족들이요,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죠. 왕의 자손과 또는 왕과 혼인하게 되면서요, 문벌귀족이라는 아주 귀한 가문이 생겨납니다. 문벌귀족이고요. 그래서 고려의 그 중기 때는요, 문벌귀족이 주요 지배층으로 성장했겠죠. 세 번째는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고요. 자, 4단계는요,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의 아부를 하면서 친원 세력으로 성장했던 권문세족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성장을 한 게 된답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은요, 고려 말의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조선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신진 4대부. 이렇게 고려는 5단계에 거쳐서 지배층들이 변화를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 문벌귀족입니다. 자, 그럼 문벌귀족은 어떻게 성립됐던 사람들이고 어떤 특권을 누렸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 거예요. 문벌귀족은 고려 말에 호족들이 문벌귀족이 되는 거죠. 호족이 어떻게 문벌귀족이 되나요? 일부는 능력이 있어서 과거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요. 일부는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음서제를 통해서 중앙의 관직으로 진출을 한답니다. 어쨌거나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중앙의 관료로 진출을 했던 인물들이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리에서 왕의 외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통해서 굉장한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문벌귀족이야. 와, 너는 정말 좋은 가문의 귀족들이구나 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탄생하게 된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특히 이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그러니까 이자겸의 가문이죠. 이자겸은 바로 경원이 씨 가문이 대표적이에요. 경원이 씨.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원이 씨하고 비등할 정도로 상당히 권세를 누렸던 가문이 하나 더 있어요. 해주최 씨.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문벌귀족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문벌귀족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자, 문벌귀족의 특징.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점하죠. 자, 어떻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나요? 한 번 더 복습하네요. 자, 과거 제도라든지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되면요, 국가에서는 야, 너는 나라의 관리니까 과전. 아시죠? 경제적인 특권도 누리게 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대대손손 이 과전을 세습할 수 있도록 공음전이라는 걸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경제적으로는요, 과전을 지급받고요. 거기다가 제가 관직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세습할 수 있는 땅도 받아요. 이게 바로 뭐죠? 공음전.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특권도 누리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거기에다가 이 문벌귀족들이 참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백성들을 수탈하죠. 백성들에게 일정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뭐 고리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바로 문벌 귀족이다라는 특징 확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본격적인 이 시간의 주제죠.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이 문벌 귀족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 때문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특히 이자겸의 난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드린다면요. 문벌 귀족은 왕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특히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요. 첫 번째 둘째 딸을 예종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예종과 둘째 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아들이 인종입니다. 근데 이 인종에게 셋째 딸을 시집 보내고요. 넷째 딸을 시집 보내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어느 순간 이모가 나의 아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왕실과 외척 가문을 형성하게 되면서 특권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자겸인데요. 왜 이자겸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자겸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요. 사실 이자겸 같은 문벌 귀족은 굉장한 지금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이 이자겸이 정치와 관련된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새롭게 관직을 얻고 싶어하는 신진 관료들은요. 이자겸 때문에 불편한 거야. 나도 관직에 가고 싶은데 네가 오랫동안 장악하니. 너가 있으니 우리에겐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이자겸에 대한 불만을 느낀 국왕과 인종이 되겠죠. 그리고 새롭게 관직을 갖고 싶어하는 신진 관료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이때 당시 소문이 퍼지는 거야. 이자겸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씨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뭐 예를 들어 도참 사상 이런 것들은 도참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예언 사상입니다. 이 씨가 왕이 될 거야라는 예언이 유행하게 되면서 사실 이자겸은 왕이 될 계획은 세우진 않았거든요. 인종이 이자겸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실을 이자겸이 알고요. 인종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랍니다. 이해만 해주세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 전에 우리가 또 하나가 이 이자겸은요.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금나라라는 나라가 강하게 성장을 했을 때 이 금나라와 그 평화적인 조약을 맺는 금나라와 평화적인 조약, 그 4대 관계라고 표현할게요. 금국과의 4대 관계를 수용하면서 금나라하고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야. 금나라를 우리의 형으로 모실 것이야 라는 걸 4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125년에 이런 걸 수용하면서까지도 이제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두 가지 때문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자겸이 인종을 살해할 것을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고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킬 때 함께 힘을 합쳤던 사람이 있어. 척준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인종과 이 신진 관료가 이자겸과 함께 손을 잡고 난을 일으켰던 척준경을 꼬시는 거죠. 야, 너 이자겸 편에 들지 말고 우리 편에 들어.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은요. 자신하고 함께 한 편을 맺었던 척준경이 제거해요. 이해되세요? 난이 끝나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 척준경의 처우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국왕과 신진관료가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하고요. 나중에는 척준경도 제거받아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척준경도 나중에는 제거를 받게 되면서 이 난이 끝나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자겸의 난에선 과연 이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문벌 귀족사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구나. 하나거든요. 결국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이 문벌 귀족사회가 잘못됐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문벌 귀족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구나 라는 걸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요게 출제가 된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자겸의 난 112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문벌 귀족 가문이었던 경원희 씨 가문의 권력 독점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고요.
문벌 귀족사회 붕괴의 발단이 되었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문벌 귀족사회가 이제 썩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 모두 다 풀어보셨나요? 좋아요.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관료의 지위를 세습하는 것 뭐죠? 음서제죠. 그 다음에 이 문벌귀족은요, 고리대, 아주 높은 이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토지를 수탈하고요, 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문벌 세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죠. 자, 2번입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귀족 누구죠? 경원희 씨죠.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유력한 외척이 되었고요. 이 경원희 씨의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다.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희 씨가 내는 이자겸의 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